정숙 배우님, 그리고 김진 배우님 자리로 모시고요. 네, 앉아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독님과 배우님들 차례로 간단히 소개라고 다 이미 연차 관람도 하신 분들 계셔서 소개라고 할 건 없겠지만 간단히 인사 말씀 나눠주시면 좋겠고, 오늘 또 극장에서 이명화 배우님 마지막이라고 또 함께 영화 보신 줄로 알아요. 어떠셨는지도 살짝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망을 연출한 김태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아이열 6번에서 여러분과 함께 영화를 본 이명화라고 합니다. 아까 그 서울극장에서 모더레이터 이명화가 말할 때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봤거든요. 네, 약간 울컥하더라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상국입니다. 저희 미망 개봉날 아마 여기 이 관에서 같이 행사하고 이 GV를 했었는데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GV 다 같이 하는 GV 행사를 또 같은 장소에서 할 수 있어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뭔가 미망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박봉준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팀장 역할한 박봉준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영화 보셨는데 역시나 이막이 가장 훌륭하던가요? 근데 오늘 이 막 정말 좋더라고요. 네. 네. 네, 이막에서 등장한 박봉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연인 역할 맡은 정수지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 GV 하는 거는 전 오늘이 처음인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택시 운전한 백승진입니다. 네, 마지막 자리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명화 배우님께서 이막이 가장 마음에 든다고 하셨었던 모양이지요? 아니요. 이막도 좋고, 근데 유난히 이막을 사랑하세요. 그래가지고 네, 오늘 좋더라고요. 또 오랜만에 극장에서 보니까. 네. 박봉준 배우님이 그렇게 오늘 띄워주셔서 저도 약간의 실없음을 보태서 그러면 이명화 배우님께 이 질문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미망을 조금 그냥 가볍게 바라보자면 이 이명화 배우님이 연기한 여성을 둘러싼 두 명의 남자의 어떤 구도로 분명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시간이 흘러서 오늘 이제 영화를 또 막 방금 보셨으니까 이 여자의 삶에서 다소 조금 더 청춘의 시절에 만났던 하상국 배우님이 연기한 남자와 그리고 또 직업 세계에서 어떤 좀 각자 삶의 생활의 전선을 살아가면서 그런 조건들도 서로 좀 놓아놓고 어려운 얘기들도 좀 하게 된 박봉준 배우님이 연기한 두 남자, 각각 어떤 인연으로 기억될까요? 어떤 인연들이라고 보셨어요? 영화 안에서 오늘 영화 여러 번 지금까지 봤는데 오늘 갑자기 여자는 팀장을 만났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팀장이랑 계속 결혼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마지막에 그 아이랑 통화하고 끊고 한숨을 쉴 때 반복하기 싫다라는 또 그런 게 읽혀지더라고요. 뭔가 오늘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뭔가 이 자리를 이제는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 그래서 그 팀장과 좀 이제는 반복되는 그 지난 어떤 그런 만남과 헤어짐을 더 이상 이제 안 하고 팀장과 안정적인 좀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말씀 주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만약에 미망을 여러 번 보신 분들이 있다면 분명히 3막쯤에서 볼 때마다 좀 다르게 읽힐 수 있고
또 분명히 어느 지점에서는 이명화 배우님 말씀처럼 느껴지게 되기도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그동안 걸어오신 길들, 시간들 좀 되짚어보는 의미에서 영화의 좀 출발점부터 시간 순서대로 살짝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 잘 아시는 대로 김태환 감독님이 정말로 길에서 이명화 배우님 만난 것을 계기로 해서 시나리오를 쓰게 됐고 달팽이라는 단편 영화로 이 영화의 1막이 먼저 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2막과 3막이 각 단편 영화 그리고 중편 영화로 완성이 되고 그것이 합쳐진 경우인데요. 제가 흥미로웠던 부분은 감독님께서 뭐 일전에 여러 인터뷰에서 이미 그 달팽이라는 단편을 찍을 때부터 그 뒤에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그 뒤에 있는 두 편의 영화들에 대한 여러 가지 좀 계획, 컨셉, 주제들이 이미 잡힌 것이 첫 단편 때였다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물론 감독님께서 시나리오를 쓰실 때부터 많은 것들을 구성하셨겠지만 이 영화는 더더욱 현장에 나가서 그 공간과 시간들과 부대끼면서 비로소 느끼실 것이 많은 작품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달팽이를 찍는 그 현장에서 무엇에 영향을 받아서 뒤에 2막, 3막을 이런 영화로 만들어야겠다라고 단초를 좀 삼으실 수 있었는지 현장에서 첫 단추가 된 게 있었다면 무엇일지 혹시 그게 오늘 영화 보신 분들이 1막을 기억할 때 떠올릴 수 있는 요소라면 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찍을 때의 어떤 영감을 받았던 건 그냥 마지막에 이명화 배우랑 하성욱 배우랑 그 인사하고 나서 되게 어색하게 서 있잖아요. 그리고 고마워 하고 갈 때 이미 저는 그 뒷부분이 떠올랐었는데 그 달팽이를 찍을 때 첫 번째 파트를 찍을 때 예기치 않게 저한테 엄청 커다란 변화를 줬던 거는 비였어요. 원래 시나리오에서는 비가 내리는 걸로 쓰지 않았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이 영화에 비라는 게 좀 중요한 의미이자 반복적인 것과 시간을 좀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흐름으로서 볼 수 있는 시각적 장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활용해야겠다라는 것으로 다가왔었고 그걸 받아들이니까 영화 전체의 정서나 말하고자 하는 바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풍부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달팽이를 찍을 때 이미 비를 보고 그런 생각을 하실 때 감독님이 그때도 이미 실제로 존재하는 광화문의 소우라는 공간을 자주 드나드실 때였을까요? 아, 그건 아니었어요. 아. 그 첫 번째 파트를 찍을 때는 소우를 알지 못했었고 소우의 지금 사장님이 제가 그 광화문 달팽이를 찍을 때 사장님이 되셨어요. 나중에 연대기를 맞춰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소우라는 공간 근처에 있는 섬이라는 바를 알고 있었는데 그 바를 섭외하려다가 거기 그 공간이 사라졌었어요. 코로나 때. 그렇게 되면서 그 주변을 아쉬워서 배회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곳이 소우였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발견을 해서 한 1년 정도 오래 다니면서 단골이 되고 사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촬영을 하게 됐었어요. 그러다가 팬데믹과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서울극장과 소우라는 2막, 3막의 이야기가 찍기까지 4년여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요. 이명화 배우님 그리고 하정국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같은 감독의 연장선상에 있는 작품에 호출을 받았는데 그 사이에 4년이라는 시간이 생겨버렸을 때 이럴 때 배우라는 직업에 있는 분들은 4년 전의 캐릭터와 자신을 어떻게 연결을 시킬 수 있을까요? 혹은 저는 흥미로웠던 게 하성국 배우님 시네21 인터뷰에서 그냥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연기했다라고 하셔서 어쩌면 그게 2막이 2, 3막이 주는 감흥과도 닿아 있는 답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저는 아예 다른 작품이라고까지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런 그 달팽이 때의 어떤 그 인물을 생각하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 마지막 파트 소 제목이 이제 소우인데 소우는 그 소우의 글로서만
제가 이해하고 접근을 했던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그 이전에 제가 찍었던 그 여자에 대해서 제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안에 있는 어떤 그 무의식적인 것들로 많이 활용을 해서 했던 것 같아요. 네. 하정욱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저 예전 인터뷰에서 얘기한 대로 생각을 했었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물리적으로 흐른 이 시간이 실제로 있고 영화 배경에서 시간이 흘렀다는 설정이 있을 때 이거를 사실 연기로 구현해낸다는 뭔가 그런 게 더 어려운 일인 것 같거든요. 저는. 네. 그게 그래서 오히려 그 설정에 도움을 받는 쪽이 뭐 좀 누가 보기엔 게으르다고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저한테 쌓인 그 시간이 자연스럽게 보이는 게 더 맞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그래서 어차피 실제로 몇 년의 시간이 흐른 설정이니까 내 외모나 내 이런 이야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은 나라고 알겠거니 하고 다른 이야기로 그냥 조금 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영화마다 이야기마다 그리고 감독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배우들도 연기를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미망은 연기를 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그렇게 잘 있는 게 필요한 그런 영화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말씀이 너무 흥미로워서 조금만 더 부연을 해주신다면 필요한 순간에 혹은 장소에 배우가 거기 있는다. 어떤 느낌일까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분석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것, 촬영을 하기 전에 이야기를 오히려 많이 나누고 현장에서는 크게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그 촬영 현장에 가기 이전에 제가 충분히 이 영화에 대해서 이 인물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고 대화를 많이 나눈 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그대로 내가 그 순간에 느껴지는 그대로 잘 있으면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질문 같은 걸 받을 때 뭐 여자는 담배 필 때 거기 쳐다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라든지 뭐 노래를 부르는 남자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이렇게 여쭤보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그 감독님은 뭐 어떤 감정으로 해줘 이렇게 하신다기보다는 노래를 잘 들어줘. 그리고 하늘을 봐줘. 이런 식으로 하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시는 분들이 해석을 하실 수 있게끔 여지가 좀 생기는. 네.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이명하 배우님 답변 재밌었던 부분이 제가 그 홍상수 감독님 여행자의 필요로 이자벨 뷔페르 배우 인터뷰를 할 때도 굉장히 비슷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참 배우라는 직업의 신비를 좀 되짚어보게 하는 그런 영역인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이 미망이란 영화가 사실은 주제적으로 어떤 사랑 영화나 로맨스 영화라고 말하기에는 훨씬 그보다 좀 큰 품을 갖고 있는 영화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맨스물로서 이 영화가 정말 매력이 있는 부분 중에는 박봉준 배우님이 연기한 팀장 캐릭터의 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아하시네요. 미소를 감출 수가 없네요. 근데 제가 반가웠던 이유는 아마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영화가 나오고 이 캐릭터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관객들이 굉장히 배우님에게 여러 피드백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캐릭터예요. 대사를 발화하는 방식이나 특히 반가운 건 사실 이제 한국 영화에서 어떤 남성상으로서 자주 재현되지는 않는 그런 결을 가진 캐릭터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배우님이 시나리오에서 이해한 것과 또 표현하는 과정에서의
캐릭터에 점점 다가가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고충이 있으셨을 텐데 그렇게 자꾸 감독님하고 닮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이 어땠는지 배우님께서 이 캐릭터에 대한 나름의 해석을 더해가면서 사실 배우는 감독을 관찰하는 것도 꽤나 중요한 영역이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 사이에서 나름대로 어떻게 균형 잡아가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감독이 어떤 시나리오에서 인물을 만들 때는 자기의 모습이 어느 정도 투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서울극장 찍기 전에 봤던 첫 번째 파트는 달팽이잖아요. 근데 성국이의 모습을 보니까 이막에선 내가 진짜 로맨스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얘기죠? 농담이었고요. 네. 저도 처음 시나리오 읽었을 때는 글로만 읽었을 때는 그 전형적이라도 표현해도 되나요? 그 전형적인 어떤 남성상을 가진 그리고 여자를 어떻게 여자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전형적인 인물을 떠올렸었는데 첫 번째 리딩 때 이제 그것을 보여주니 김태한 감독이 그런 것보단 어떤 구체적인 인물상을 제시하진 않았고 배려심 있게 옆에서 여자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사람이라고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다음 촬영 때까지 곰곰이 생각을 해봐서 저 역시도 그 대사가 직접적으로 이 여자에게 어떤 감정 표현을 하는 대사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이 옆에 있는 여자에게 관심이 있고 어떤 의도가 있는데 그걸 말로 한다기보다는 그 거리감과 뭐 걸음걸이들 그리고 뭐 시선 처리들 이런 것들로 표현하면 전형적이지 않은 어떤 인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망을 보면서 저는 정수지 배우님 그리고 백승준 배우님이 연기한 인물들에게 비슷한 감정을 하나 느꼈는데 이런 사람들이 내 인생에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캐릭터를 놓고 또 공통적으로 말해보고 싶은 부분은 좋은 영화는 혹은 그게 뭐 영화에만 국한되진 않는 것 같고요. 좋은 문학일 수도 있고 어떤 좋은 내러티브는 분량과 별개로 그 인물의 기능이 아니라 성격이 느껴지게끔 하는구나. 그 지점을 김태한 감독님께서 두 인물을 통해 잘 보여주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배우의 입장에서는 참 어렵기도 할 것 같아요. 뭐 아주 대단하지 않은 설명적이지 않은 대사들 그리고 뭐 미니멀한 상황 속에서 저희가 인물의 성격을 감지했다라는 건 관객 입장에선 지금 참 편하게 이야기하지만 배우에게는 처음엔 어려운 과제였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공통적으로 굉장히 내면이 좀 단단해 보이고 두 사람이 어떤 차분하고 부드러운 결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캐릭터 조형 어떻게 만들어 나가셨는지 두 분의 과정상의 고민을 살짝 나눠주신다면 그리고 지금은 말할 수 있다 같은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라스트 GV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어떤 한 인물이 잘 보였다면 너무 다행인데 사실 이 작업을 했을 때는 이게 단편 작업이었고 어떤 분량이나 역할보다는 그 태양 감독님한테 처음 글을 받고 같이 처음 하는 작업이어가지고 그냥 이 사람이 뭔가 원하는 그리고 이 글에 제일 적합한 어떤 이 작품에 해가 가지 않는 연기를 하는 게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태양 감독님이 시나리오 주시면서 해주셨던 어떤 이야기들이 여기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여기서 이런 인물이야. 이렇게 설명적으로 얘기를 해준 게 아니라 그냥 찬찬히 지난 시간들을 얘기했었거든요. 감독님의 어떤 이야기와 사랑 이야기 아니면 저한테 어떤 얘기를 물어봐서 저도 답을 하고 근데 그 대화의 끝에서 제가 어렴풋하게 어떤 인물을 원하는구나 이렇게 발견했던 거는 조금 강단 있고 내면이 단단한 의연한 그
외유내강 외유내강의 캐릭터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것을 이제 뭐 뿌리 삼아서 현장 가서 재밌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사실 없는 것 같고요. 다행스러우시죠? 좀 긴장하고 있었는데. 아, 그래요? 근데 대신 할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백승준 배우님 얘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우선 처음 봤을 때 캐릭터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생각을 했던 이유가 사실 저는 이제 감독님이랑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이 영화의 주인공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영화를 끌고 왔던 인물들이 있고 네. 당연히 영화를 다 보고 나면은 그 보는 분들이나 이 영화 인물들이나 모두가 주인공일 수 있는데 영화 안에서는 중심이 되는 인물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가 말을 많이 해도 되는 캐릭터인가? 그런 생각들이 처음에 좀 많이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영화라는 거 안에서 대사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대사의 분량적인 거나 의미적인 걸 많이 가져가는 캐릭터가 이 영화를 끌고 가는 인물들을 조금이라도 방해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처음에 그 접근이 되게 힘든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내가 이 대사에 어떤 되게 힘을 주거나 내가 돋보이려고 하는 순간 그게 다 보일 거고 이 극의 흐름이나 이 극의 결을 제가 좀 망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영화를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계속 생각한 거는 난 조력자다. 나는 그러니까 이 인물들을 사랑하는 주변 사람이고 이 영화 안에서 서브다라는 거를 계속 혼자 생각하고 되뇌었던 것 같아요. 그걸 뺏어가면 안 된다. 말을 할 때도 나한테 집중되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게 그래도 뭔가 감독님이나 같이 현장에 있던 배우님들이 너무 같이 잘 해주셔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됐네 했는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같이 많이 다니고 얘기 나눌 때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건 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생각 이상으로 많이 나오지 않아서 되게 좋아요. 그게 어쨌든 조명돼야 될 인물들에게 집중되는 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다행이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듭니다. 백승진 배우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좀 잘못됐다 싶네요. 그런 접근 방식도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각자의 입장이 있는 거니까 아까 하성욱 배우님 그 성토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아니었나요? 네, 마이크.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 백승진 배우님 말씀 드리면서 그런 생각도 나요. 얼마 전에 그 러브레터란 영화가 30년 만에 재개봉을 해서 저희 잡지에 김하진 소설가의 글을 실었는데 어떻게 보면 미망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어떤 다중의 관계에서 한 사람이 죽거나 누군가 소실되는 관계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소설가답게 3인이 어깨동무를 했을 때 세 사람이 어깨동무를 하고 걸어가는데 그 가운데 누군가가 죽거나 사라짐으로 인해서 없어지면 남은 2명이 그 자리를 그대로 만들어 놓은 채로 어깨동무를 계속해서 걸어가는 관계. 근데 미망을 보면서도 그것이 공간이든 인물이든 분명히 사라졌으나 그 사라진 채로 놓아두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의 의연함, 호련함 같은 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김태환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인물들의 나이대가 대단히 어떤 중장년이라거나 그렇지 않고 어떤 청년기를 지나가고 여전히 젊은 인물들, 한국 영화에서 이 정도 나이대 인물들에게 이런 좀 비움이나 사라짐의 감수성을 호련히 안고 가는 영화를 아주 자주 보기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 청년 세대의 좌절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화도 아니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영화를 3막까지 완성해 가시면서 인물을 만드실 때든 공간과 이렇게 조응하실 때든 감독님 개인적으로 주로 어떤 감정을 가지며 작업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어떻게 보면 작품 밖에서 김태양이라는 사람이 이 작업을 할 때 주로 느꼈던 감정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어쩔 수 없이 뭐 영화라는 것은 혹은 사람이 이렇게 각자 말을 할 때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관점을 통해서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제 영화에서 느끼는 감정이나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세상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다 제가 바라보는 시선에서 나오는 것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듣는 것들과 제가 집중하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인 것 같아요. 젊은 세대는 죽음을 말하면 안 되나? 젊었을 때 아파서 죽는 친구들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나이 먹으면 젊음을 찬양하면 안 되나? 길가에만 봐도 할아버지 할머님들 깨르륵 깨르륵 하고 막 잘 돌아다니시잖아요. 보다 보면 여자 친구분들끼리 만나서 되게 소녀처럼 지나다니시는데 저는 그렇게 사람이 그중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나이를 먹는다고 어른스러워진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 자체가 껍데기가 늙고 그냥 하루하루가 쌓여간다라는 게 저의 가치관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의 외형에 빗대어서 어떤 이야기를 씌워야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지금 30대인데 이 영화를 만들기 시작할 때가 생각했던 때가 20대 후반이었고 30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영화를 다 만들고 나니까 제가 30대 후반이 되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다음 영화를 찍었을 때도 어떤 걸 말해야겠다, 이 나이 때 뭘 해야겠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제가 바라보는 그때 것들을 이 정도로 정리해서 얘기하면 말이 되겠다라고 말할 만한 영화들을 만들어내게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대답인 것 같습니다. 배우님들께 공통적으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 부분이 또 카메라와의 거리감에 관한 부분인데요. 미망을 보면 참 재밌는 게 조금 단순하게 말하자면 보통 어떤 영화에서 카메라의 기조가 좀 일관되게 유지되는 것이 좋은 미덕이라고 했을 때 주로 롱샷을 구사하는 영화가 있을 테고 클로즈업의 영화들이 있을 텐데 미망은 배우들의 입장에서 좀 궁금해지는 지점이 거리를 걸을 때는 사실 배우가 카메라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저기 어디 멀리 가 있는 것 같고 소 같은 장면은 아마 공간 특성상 카메라와 또 굉장히 가까우셨을 것 같은 그러니까 그 극단의 거리감을 모두 경험하는 또 그것이 아마 시간순이 아니라 굉장히 좀 이렇게 뒤섞여 있는 감각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먼 곳에 있는 카메라와 아주 바짝 붙어 있는 카메라와의 거리감 면에서 인상적이었던 호응의 경험이 있으신지 떠오르는 순간이 있으시다면 공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 길에서 이제 촬영할 때는 사실 잘 안 보여요. 카메라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만큼의 거리도 있었고 거기 앞을 지나다니는 인파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조금 자연스럽게 거리에서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반영을 하면서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3부 소우에서 네. 1부, 2부까지 그러고 3부에서 이제 카메라가 여기까지 여기 눈앞에 코앞에 가끔 이렇게 있고 그 상황에서 물론 할 수 있지만 감독님께서 그 추운 날씨에 새벽 해 뜰 때까지 노래를 시키셔서 저는 카메라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분 있나요? 아 근데 그럼, 그 확실히 1막하고 2막에서는 이렇게 카메라가 거리감이 있으니까 카메라를 거의 인식을 안 하고 연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자유로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고, 근데 되게 신기한 것이 지금 또 떠올려 보니까 산막에서도 크게 카메라를 인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는 추워서 그랬나 보다. 제가 첨언을 해보자면 네. 제가 촬영 감독님이랑 카메라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배우들이 이게 영화 찍고 있다라는 거를 완벽하게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의 위치는 배우의 눈 앞에 카메라가 있을 때거든요. 근데 아마도 그 파트 2에서 앞모습으로 걸었을 때 박봉준 배우와 이명하 배우와 그 걷는 장면과 하성국 배우가 그 소울을 찾아가는 골목에서 카메라가 앞에 있을 때를 제외하면 거의 다 약간 가까이에 있어도 카메라가 이들의 시선 바깥에 있었거든요. 네, 아마 그래서 네. 크게 배우들이 그렇게 카메라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았던 것 같고, 앞에 있을 때도 이제 카메라 너머의 어떤 상황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연기하게 되면 앞에 있는 스태프들을 인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면이다 보니까 그랬던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추워서 그랬던 것도 있고. 저는 네. 전 카메라를 인식하고 한 연기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연기한 이유는 이제 미망이 극장에서만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집에서도 볼 수 있게 돼서 여러분들이 제가 카메라 앞에서 인식을 하고 아주 조그만 표현을 해가지고 이거는 뒤로 가기 위해서 돌려볼 수 있는 사람만 보게 해야지 라고 했던 연기들이 궁금하시다면 이제 그것을 한번 보시는 것도 이제 극장에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으니까 아주 좋은 배우인 것 같아요. 전 배급사 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네. 그런 걸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왕 그렇게 말씀 주신 김에 어떤 디테일이었는지 살짝 짚어주신다면. 네. 그거는 이제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거의 이명하 배우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둘이 같이 걸을 때. 근데 제가 옆에서 뭘 계속 해요. 되게 조그만하게 해서 뒤로 돌려서 한번 보시면 여기서 이런 표현들을 했구나.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또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갑자기 드네요. 네. 얼굴에 어떤 근육에 좀 집중을 해보시고 예, 특정 그쵸. 근육에. 눈썹이 살짝 올라간다든지 뭐 약간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한다는 그 정도입니다. 네, 여러분들 꼭 VOD로도 찾아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쯤에서 혹시 객석에서 질문 주실 분 얼마나 계실지 수요도 볼 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분명히 제가 듣기로 미망 관객분들 샤이 미망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좀 샤이하시다고 들었는데 마지막 GV라 그런 거 꽤 손을 들어주시네요. 그러면 일단 객석 질문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일단 한 5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일단 맨 앞에서 먼저 손 들어주셔서 마이크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여자는 그 팀장을 만나가지고 잘 됐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남자는 옛날에 연인이었던 에게로 돌아가서 두 사람은 다시 커플이 됐을까? 그 두 사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헤어졌다고 생각하신 건지 아니면은 약간 소원해진 상태의 두 사람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는지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고 그 뒤에 시간이 지난 뒤에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되게 궁금하고 만약에 둘 이렇게 커플이 됐다고 해서 가정했을 때 우연히 길을 가다가 둘 커플이 만났을 때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할 건지 아니면은 사실 뭐 만나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얘기를 나눌 그런 사이 같으신지 이렇게 커플로 같이 가다가 우연히 만났을 때 내가 누구랑 커플해? 수지 저랑 박봉준 배우랑 종로를 이렇게 걷다가 우연히 이 두 커플 만났다.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제가 먼저 발견을 할 것 같거든요. 제가 실제로
사람을 되게 잘 알아보고 길에서 발견을 잘해요. 저 혹시 잠깐 끼어들자면 혹시 그럼 처음 달팽이의 계기가 된 두 분의 거리에서의 마주침도 명화 배우님이 먼저 알아보셨어요? 앞에 걸어가고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먼저 발견을 했다면 자연스럽게 팀장한테 다른 쪽으로 가자고 대화. 네. 마주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하성욱 배우는 어떻게 할까요? 본인이 먼저 갈까? 이명화 배우를. 저는 0.5초 고민하고 인사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뭐 서로 짝이 있는 상황이고 해서 그냥 예전에 어떤 인연이 있었던 어쨌든 친구다 동료다의 느낌으로 인사를 하고 후회할 것 같아요. 하고 수지 배우가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면 솔직하게 얘기하시고. 뭐 친구 뭐. 근데 오늘 의상 톤이 커플들 같아요. 그렇네요, 이렇게 정말. 시밀라 룸처럼. 같이 오토바이 타고. 같이 오토바이. 그러면 이 질문을 박봉준 배우님, 정수지 배우님께도 던지자면 뭔가 둘 사이에 뭐가 있어 보이는데 근데 이미 이야기를 또 스토리를 아실 수도 있고 어떻게 리액션 하셨을 것 같으세요? 저거는 뭐 신경도 안 쓸 것 같은데. 저는 그 대사 중에 거짓말 안 하네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고 그거에 따라서 그 거짓말 여부를 판별할 것 같아요. 팀장의 성격이라면 네. 또 막 다른 영화 얘기 같은 거 막 하면서 빙빙 돌려가지고 그 사람 누군지 물어볼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못 물어보고 이렇게 뭐 했다더라, 누구 본데 뭘 봤다더라 이러면서 그럴 것 같습니다. 마이크 사용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게요. 왠지 좀 마음이 혼란스러울 테니 이명화 배우님의 여성이 또 이렇게 다독여주려고 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유머러스하게. 마음속에서는 좀 앓고 있겠죠. 음. 직접 물어보지는 못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미망이 또 워낙 좀 여러 번 영화를 다시 보게 하는 그런 작품이다 보니까 과몰입하신 것 같아요. 네, 재밌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뒤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손 꽤 들어주셨는데요. 그럼 일단 바로 옆으로 가겠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에서 시간들이 다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겹겹이 쌓인다고 생각했는데 뭐 이순신 동상에 대한 얘기도 여러 사람에 의해서 겹겹이 쌓이고 그 같은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기억이나 시간 같은 것도 겹겹이 쌓이고 하는데 그럼 이 인물들이 그 기억을 다 안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 사장님은 그 여자랑 남자가 되게 쿨하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 기억들을 다 안고 살아가는 인물들이 전혀 쿨하지 않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랑 배우님은 그 여자랑 남자가 쿨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중에서 아마 저희 하나도 안 쿨해요라고 배우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들의 생각도 네, 아마 저는 안 쿨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얘기를 배우들에게 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수지 배우랑 승진 배우는 어때 보여요? 3명? 뭐가요? 쿨해 보이나요? 부등호로 따지면 쿨함의 정도를 뭐라고? 이렇게 그거를 따지면 명화 배우님이 제일 쿨해 보이고 제 생각.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비등비등한데 그래도 쿨하지 않다는 걸 온몸으로 티내는 사람. 근데 티를 안 내는 사람. 것 같아요. 네. 아까 승진 배우님이 조력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오래된 관계 안에서는 각자의 마음들을 가장 우물처럼 다 들여다보고 있는 관찰자 캐릭터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 택시 운전사의 눈에는 이 두 남녀 어떻게 보였을까요? 저는 우선 개인적으로 세상에 쿨은 없고 쿨한 척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쿨하지 않기 때문에 제 택시를 타고
가는데도 따라오지 않았을까요? 네, 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영화 속에서 가장 쿨이라는 단어에 적합한 사람은 그 승진 배우가 연기한 택시 운전사인 것 같아요. 제일 쿨하고, 쿨하다는 말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가 할 말을 그때그때 뒤에서 하지 않고 앞에서 바로 하는 것, 그게 이제 솔직하다라는 것을 빙자해서 무례한 것과는 좀 다르게 얘기하잖아요. 정수영 덕분이지 왜 그게 아니야 라고 화도 낼 줄 알고, 아, 그렇죠. 그 다음에 같이 가자라고 말하는 것도 승진 배우가 얘기하고, 우리 또 보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쉬움이 뭔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게 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쉬움을 남겨놓고 나중에 끙끙 앓는 게 안 쿨한 것 같고. 너무 좋은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번 뒤로 가겠습니다. 이번에 가운데 안경 쓰신 분께 마이크 부탁드릴게요. 네. 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이 영화가 일상 속에서 드러내는 어떤 우연성이 되게 중요한 영화라고 느껴지는데, 그리고 그 우연성이 잘 세공됐다고 느껴지거든요. 예를 들면 처음에 그 하성국 배우님이 이명화 배우님을 마주쳤을 때가 익숙하다 이런 대사가 나오고 나서 이제 과거의 연인을 만나는 부분 같은 그런 우연성이 잘 세공된 것 같은데, 촬영 현장에서 아까 말씀해주셨던 비 같은 그런 우연성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그리고 그게 영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시나리오를 쓸 때와 현장 리허설을 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제가 신인이고 영화를 배워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언어를 찾아가는 중이라고. 그래서 준비를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애드립도 없고 동선도 명확하고 카메라의 위치와 듀레이션이랑 편집까지 다 생각해서 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생기는 변수에서 제가 머릿속으로 영화를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씬은 빠져도 되겠다. 비가 내리면 이렇게 영화가 완성이 돼서 이 포인트에서 비가 내리면 될 테니까 이렇게 연출을 해야지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현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걸 잘합니다 라기보다는 이게 우리가 비가 내리면 비를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산을 어디서든 달려나가서 우산을 사서 우산을 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받아들임 안에서 비가 왔으니까 안 찍어야지가 아니라 비가 내려도 찍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뭐라도 먹어야 되잖아요. 지갑에 10,000원 있으면 이 10,000원을 일주일 동안 어떻게 먹을지를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오늘은 라면을 먹고 내일은 이런 걸 먹어보고 좀 굶었다가 이렇게 먹어볼까라는 걸 계획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화를 찍으면은 이렇게 알게 모르게 세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배고픔을 빗대서 말씀 주시니까 얘기가 확 겸허해지네요. 제가 덧대서 관련한 방향에서 한 가지 부연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머릿속에서 영화의 편집이 이루어지고 이것도 사전에 어떻게 보면 관객에게 이 영화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과는 별개로 어떤 치밀한 프리프로덕션의 과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가 영화 보면서 궁금했던 지점은 이를테면 기본적으로 롱테이크가 많고 대사량도 꽤 있는 구간들이 있는 영화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분명히 배우들께서 연기를 하다 보면 어떤 테이크에서는 듀레이션이 짧아질 것 같고 대사가 빨리 소화가 될 것 같고, 어떤 테이크에서는 대사가 길어질 것 같아서 감독님이 예기치 못했던 위치에 배우들이 가 있거나 혹은 카메라와 배우들의 어떤 리듬이 엇나가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 영화예요. 그런 식의 어떤 즉흥성 혹은 오차, 흥미로운 오차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마무리한 작업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큰 틀에서 이 방향이 틀리지 않았으면 그런 것들을 좀 받아들여요. 그리고 롱테이크라서 편집을 다시 할 수가 없잖아요. 한 컷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둘 중에 만약에 둘 다 좋은 오케이 컷이 낫다라고 했을 때는 둘 중에 고민을 하겠지만, 그래서 저한테는 오케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후보군을 두지 않아요. 오케이가 났으면 더 찍지 않아요.
그냥 그걸로 편집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아쉬움이 미진함이 안 남잖아요. 이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남겨두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하면은 선택을 못 하게 될 테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스타일의 이런 형식의 영화 만들기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유용한 팁이 될 것 같은 말씀이네요. 네,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뒤편에 모자 쓰고 계신 분께 네. 네, 영화 잘 봤고요. 아까 감독님께서 인물들 간의 그 시간적인 의미를 비해 두셨다면 공간적인 부분에서 종로랑 광화문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 공간적인 부분에서의 의미 부여를 감독님께서는 따로 하신 부분이 있을까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로케이션의 선택에서 오는 필연성인 것 같은데요. 제가 만약에 세트장을 지어서 그 공간성을 표현한다라고 했다면 그 오래된 벽지를 일부러 낡게 만드는 미술 작업을 했을 텐데 이건 다 야외 로케이션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내 장면조차도 다 그 실제 공간에 있는 곳들로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실제에서 오는 것들을 제가 프레임 안에 담을 수 있다라는 것이 공간을 담는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건 제가 연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그 시간에 그 거리에 오랜 시간 그 건물들이 있었고 한 것들은 너무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 공간 자체가 저한테는 영화 세트장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그 공간을 선택했던 이유는 오랜 시간을 거기에서 보내 있었고 역사를 담고 있고 그러니까 광화문 자체에 대한 저의 감상을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공간성에 대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되게 미래적인 건물들 그리고 엄청나게 오래된 궁궐들 그 다음에 사대문 안에 있는 한양부터 생각해보면 제일 오래된 서울이고 요즘으로 따지고 보면 가장 젊은 사람들이 뭐 을지로에 힙지로라고 해서 많이 들어가고 있고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아직도 거기 계시는 것들이 모두가 다 혼재돼 있잖아요. 그게 사람이 그 공간을 선택했을 때 기억을 은유할 수 있는 가장 베스트에 적합한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제가 미술로 표현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찍어야겠다라고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사족을 덧붙이자면 아까 GV 들어오기 전에 기다리고 있는데 김태환 감독님이 저기 어느 동네에 버스 정류장이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빨리 영화를 찍어야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평소에 정말 서울의 공간들 연출자의 눈으로 보고 계시는구나. 어떻게 카메라에 담길 수 있을지 좀 본능적으로 계속 채집하며 다니는 분이구나. 네, 또 묘연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얼른 그 버스 정류장에 또 나오는 영화가 로맨스 영화가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네. 이번에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손 계속 들어주셨던 분 계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영화에 오래 기억하면 돼라는 대사처럼 참 오래 기억하고 싶은 영화인데요. 그래서 그 감독님과 배우님들은 이 영화를 어떻게 기억하시고 싶으신지 또 관객들은 어떻게 기억했으면 좋겠는지 한 분씩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 이 자리를 끝내려고 하는 질문은 아니고 이 자리를 오래 기억하고 싶어서 그러면은 네. 혹시 괜찮으시다면 앞에 질문 먼저 듣고 우리 라스트 질문으로 다 말씀 한 번씩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래도 괜찮겠죠? 네, 오래 기억하고 싶어서 드리는 네. 네, 아주 클로징으로 적합할 것 같습니다. 요 앞으로 그럼 오겠습니다. 네, 손 들어주셨던 분 계셔서. 네. 제가 미망을 좀 늦게 보고 연말에 보고 또 연초에 보니까 너무 끝과 마무리를 미망으로 할 수 있어서 아니 끝과 시작을 미망으로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제가 영화를 보고 소우에 가고 싶어서 집회에 갔다가 2번이나 갔는데 2번 다 문을 안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게 아직은 가보지 못했는데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장기하 씨 음악이나 노영씨 음악이 사용됐는데 이건 알려주실지 모르겠지만 저작권이나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독립영화가 예산이 많지 않은데 그 저작권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저작권은 영화 찍기 전에 사전에 시나리오 단계 때 미리
회사들의 노영심 선생님이랑 장기하 씨의 회사에 다 연결을 해서 허락을 받았고요. 저작권 비용 같은 경우는 비밀이에요. 계약이기 때문에 그게 비밀이긴 하고요. 지불을 했고 그분들이 이제 보시고 저 예산이니까 조금은 이렇게 해주신 부분들도 계십니다. 그래도 저희의 예산 안에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그게 되게 최선이지만 그 비율로 따졌을 땐 굉장히 좀 큰 금액을 할애해서 제안을 드렸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고맙게 생각해 주신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들의 작품이니까 그것도. 그리고 제가 왜 그 음악을 여기에 써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다 메일에 적어서 보내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좋게 생각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소 얘기해 주셔서 어쩔 수 없이 이 영화 보고 나면 많은 분들이 그곳에 가고 싶어지고 궁금해지고 실제로 가볼까 생각하시게 될 텐데 개봉 포스터도 걸어놓고 하셨잖아요, 사장님이. 근데 최근에 혹시 좀 반응을 들으신 게 있는지, 뭐 관객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하는지, 혹시 너무 많이 찾아와서 곤란하지는 않으신지, 감독님은 최근에 가셨는지 등등이 궁금합니다. 제가 엊그제 다녀왔습니다. 엊그제 다녀왔고요. 그 사장님이 젊은 손님분들이 많이 늘어나서 되게 좋아하세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외국 분들이 종종 오시는데, 그래서 거기 가면 실제로 연주하시고 노래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젊은 친구들이 와서 노래를 듣는다라는 것에 되게 행복감을 느끼시고 사장님도 되게 좋아하시고, 그리고 사장님이 원래 주말에는 문을 좀 안 열려고 하셨는데 최근에는 주말 장사도 일부러 해봐야겠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연락이 많이, 거기 연락처도 안 적혀져 있거든요. 요새는 적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연락처도 남겨두고 이렇게 손님분들이 오시면 자기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다 하더라고요. 되게 뿌듯해하세요. 엄청 좋아하세요, 진짜. 네, 저도 계속 가보고 싶은데 때가 안 맞아서 아직 못 들어가 봤거든요. 그래서 또 요새 다들 광화문 가기가 겁나는 분들이 또 계실 텐데, 혹은 또 거기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오시거나 소우에서 또 이렇게 마주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무리를 이제 해도 될 것 같아요. 아까 질문 주셨던 대로 참 이분들의 원래의 관계성도 다 좀 남다른 것 같아요. 이를테면 김태환 감독님, 하성국 배우님이 대학 동문이시고, 박봉준 배우님, 하성국 배우님이 고등학교 동창이시고, 또 백승준 배우님은 미망 프로듀서의 친구이신가요? 사실은 미망이란 영화를 만들기 이전부터 쌓여온 시간들과 이 영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5, 6년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영화들을 돌아보실 때 여기 계신 감독님, 배우님 전부 하나의 작품 이상의 삶의 한 시절을 대하는 느낌이 드실 것 같거든요. 소혜 어떠신지. 아까 마지막 질문대로 떠나보내는 마음이라고 하셨나요? 뭐라고 하셨었죠, 정확히는? 네. 그 의미들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거꾸로 백승준 배우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근데 혹시 이게 마지막 인사인가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그래요? 관계상. 네네. 우선 이 영화는요, 많이 했었던 말인데 제 삶에서 되게 변곡점이 되어준 영화였고요. 그래서 전 이 영화가 제가 배우를 계속 해나가면, 영화를 계속 해나가면 그 출발이 되어주는 작품이다라고 기억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작품을 보신 관객분들께 요건 제가 요새 느낀 건데, 저는 지금까지 삶을 좀 직선으로 대했거든요. 제가 운동을 했어가지고 되게 어떤 목적성을 되게 중요시하고 결과를 성취하는 데에 익숙한 사람이었는데, 이 영화를 그래서 저는 점진적인 걸로 봤어요. 각 파트가 진행될수록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든 생각이 영화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돌고 도는 거구나. 어느 나이대에 삶에서 어느 단계에 있다 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좋은 순간, 어떤 더 삶의
이 연륜이 쌓인 순간에도 어떤 파트에 내가 머무를지는 모르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영화가 삶을 곡선으로 대할 수 있게 해줬는데 관객분들께서도 사실 되게 궁금해요. 각자 지금 삶 안에서 어느 부분에 계실지. 하지만 그 순간들이 다 삶 안에서 귀중한 시간일 수 있음을 이 영화를 통해 계속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수지 배우님은요? 저는 이 영화를 처음 찍은 게 2019년이니까 횟수로 참 많이 흐른 영화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GV를 하는 어떤 그런 특별한 영화인데요. 그동안의 시간 동안 그냥 이 작품에 참여한 배우로서 뿐만 아니라 이 태양 감독님과 이 배우님들의 동료로서 영화가 완성되는 걸 지켜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일을 계속 해나가는 어떤 힘을 많이 받았던 작업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영화가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어떤 결과물을 예상치 못한 것을 만들어내고 또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시간들, 그리고 관객들을 만나서 또 어떤 피드백을 듣고 하는 것들이 사실 처음부터 계획한 어떤 게 아닌 것처럼 저희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계획대로 되지 않는데 좋은 것들이 이렇게 시간이랑 같이 흘러가서 만나게 해주는 그런 기쁨을 준 어떤 작업이었고요. 이 영화는 관객들에게 어떻게 기억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느냐면 제가 이 영화의 그 일부인 것이 저는 되게 뿌듯하고 자랑스럽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를 봐주신 관객분들도 이 영화가 이렇게 본인의 시간 속에 인생 속에 들어와서 조금 쓰인다면 조금은 이 영화를 되게 뿌듯하게 바라봐 주시는, 이 영화의 관객으로서 뜻깊게 생각해 주시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성국이 다음에 제가 얘기했어야 되는데 말 잘하는 사람들 다음에 얘기 자꾸 해가지고 중요한 시점마다요. 저는 뭐 배우가 되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 치열하게 해야 된다를 떼놓고 봤을 땐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제 첫 단편을 김태양 감독이랑 같이 찍었고, 그리고 그 다음 단편을 또 찍게 됐는데 그냥 마냥 좋았어요. 뭐 뭔지도 모르고 뭐 영화제, 토론토 영화제 있는지도 몰랐고요. 그래서 뭐 영화제 됐다고 해서 해외 놀러 다니고 친구들이랑 갔다 오니까 또 다른 영화제 간다고 해서 또 열심히 돈 벌어서 또 해외 가고, 어떤 사람들이 들으면 진짜 영화 같은, 꿈 같은 삶을 그때부터 살아왔던 것 같아요. 너무 행복했고, 저희가 최근에 만났을 때 청춘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청춘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청춘일 것 같고 그런 영화입니다. 그리고 관객분들이 미망을 어떻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냐면, 미망 박동준 연기 참 잘했지. 이막에서 그 친구 신인이었는데 야 연기 잘하더라. 네. 저 컨셉에 지금 함몰돼가지고요. 제가 완충제라는 표현을 좋아하는데, 미망은 뭔가 내 삶을 겪으면서 어떤 일들이 생겨서 내가 성장해 나갈 때마다 한 번씩 꺼내보면 좋은 영화일 것 같아요. 그때마다 내가 달라짐을 좀 느낄 수 있고 항상 거기에 있는 어떤 존재인 것처럼 느껴져서, 그렇게 그냥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그때 그랬지, 그때 그 영화 한번 다시 볼까, 이런 영화면 불멸의 미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 집요하게 다시 보기를 입력으로는 해주세요.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청춘 얘기를 제가 하려고 했는데 저는
제가 촬영은 사실 2019년부터 이루어져서 개봉하고 이런 관객분들 만나는 거는 2024년 해 넘어가서 25년이 됐잖아요. 이거 자체도 참 저한테 신기하고 재밌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그 기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여기 저희 영화 같이 만든 인원들이랑 팀이 만나게 된 인연들이나 또 영화 뭐 어떻게 얘기하면 고작 영화 한 편 만들어 보겠다고 그렇게 좀 열심히 했던 제 청춘의 기록 같아서, 여기 청춘이랑 좀 다르게 저의 실제 제가 나이 드는 모습도 영화에 기록돼 있어서 너무 좋고 신기하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제 개인적인 청춘의 기록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영화를 그냥 떼놓고 생각하면 그냥 좀 삶의 어떤 우연과 어떤 신비로운 면을 간직한 영화가 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 김태환 감독님이 영화가 할 수 있는 조금 그런 신비로운 면을 잘 남겼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화로는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미망의 1, 2, 3막에 모두 등장하고 또 올해 지난해 신의 21이 꼽은 올해의 신인 여자 배우 이명아 배우님의 피날레 코멘트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뭐라고 말하지? 어떡하지? 얘기 생각을 하다가 난 솔직한 게 최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기준으로 사람 앞날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만약에 이제 앞으로 제가 연기를 안 하게 됐을 때 맞다, 이명아라는 배우가 있었는데 그 영화 한번 다시 봐야지 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고, 만약에 연기를 계속 오래 하고 있다면 이명아가 30대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그 옛날에 미망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하면서 다시 꺼내볼 수 있는 그런 영화였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거 영화가 이렇게 우연에서 시작됐는데 그거를 우연을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다 모두가 모인 우연들을 필연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 한 편이 우연찮게 나오게 됐는데, 이것 역시 또 좋은 순간들이 모여서 하나의 덩어리가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면 또 다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순간을 제가 목도한 좋은 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백승진 배우가 얘기한 것처럼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어딘가로 나아가고 목표를 달성하면 내가 더 무언가를 성취해서 거대한 사람이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제가 느낀 건 영화라는 거는 내가 만들어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관객분들이 볼 때 좀 뭐가 완성이 되는구나. 제가 영화를 끝내놓고 성장한 게 아니라 개봉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성장을 하더라고요. 다음 영화에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뭔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을 보고 있을 때 그게 배움이 되는 것 같다라고 저는 인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 영화를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관객이 있어야 영화가 완성되는 거를 알게 된 첫 번째 시작이다라고 기억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영화가 잊혀질 거라고 생각해요. 기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의 어떻게 보면은 잊혀지더라도 제목이 생각이 안 나더라도 제가 욕심이 더 큰 것 같아요, 이분들보다.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나왔던 대사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덕분이야, 혹은 고마워, 혹은 뭔가 별거 아닌 것 같아 라는 말들을
하시면서 사실 것 같아요. 그럴 때 이 영화가 떠오르지 않더라도 이 영화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녹아 있는 걸 저는 바라겠습니다.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 네. 여러분, 왠지 살면서 그냥 한번 잊었다가 어느 날 불현듯 이 영화가 떠오르면 그날 굉장히 좋은 날이 아닐까 싶고요. 미망이 일본에서도 개봉을 해서 다음 달에 또 일본에 또 청춘 여행을 잠시 다녀오신다고 합니다. 그 여정도 여러분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파이널 토크 인디스페이스에서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 뵙게 돼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너무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